어머니, 저희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어머님이 혼자 집에 계실 때 넘어지시거나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는 감금당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인생을 뒤흔든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이고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적한 마을, 낡은 기와지붕 아래 자리한 단독주택에서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피어오릅니다. 정옥희는 올해 76, 혼자 사는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새벽잠이 없습니다. 어머, 벌써 이 시간이네. 식사를 마친 오키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쓴 편지들, 군대 간 아들이 보낸 엽서, 결혼식 때 받은 축하 카드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손끝으로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오키는 지난 세월을 떠올립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색바랜 사진 한 장에는 어린 세 남매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윤식이가 10살, 은식이가 8살, 미영이가 5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참 힘들게 살았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오키는 홀로 새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아버지 유산이라고는 이 낡은 집 한 채뿐이었고 생계를 위해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멸치볶음을 해서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 고 말할 때면 피로가 싹 가셨고 아이들이 엄마 밥 맛있어라고 할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며 오키는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겨울에는 연탄불을 떼느라 손이 터지고 여름에는 더위와 싸우며 김치를 담그느라 등이 아팠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배고파라고 하면 비록 가난해도 따뜻한 밥상을 차려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전기세가 밀려서 촛불을 켜고 저녁을 먹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그런 날을 오히려 재미있어 했습니다. 장남 윤식이는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어머니 걱정을 시키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대학교도 장학금을 받아 다녔고 졸업 후에는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지금은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며느리 진영이도 처음 만났을 때는 착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라며 수줍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둘째 은식이는 조금 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이었는데 지금도 사업을 이것저것 손대다가 빚만 늘리고 있습니다. 치킨집을 했다가 망하고 카페를 했다가 또 망하고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엄마 급한 일이 생겼어라며 전화를 걸어옵니다. 오키는 그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적금을 깨서 도와줍니다. 막내딸 미영이는 가장 똑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외국계 회사에 취직해서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명절 때 엄마 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가겠어라는 말을 들을 때면 오키는 속으로 눈물을 삼킵니다. 살다 보면 뭐든 지나가요. 자식도 그렇고 아픔도 그래요. 오늘도 오키는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줍니다. 국화꽃이 곧 필 것 같습니다. 노란 꽃망울이 하나둘 맺히기 시작했고 오키는 그것을 바라보며 작은 기쁨을 느낍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오키는 그 소리에 맞춰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올해도 꽃이 잘 피겠네. 그날도 오키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맞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에 맞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자동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아침부터 왔나? 오키가 창문으로 내다보니 장남 윤식이와 며느리 진영이가 함께 왔습니다. 평소에는 주말에나 얼굴을 보던 이들이 평일 아침에 찾아온 것이 조금 의외였지만 오키는 반가운 마음에 대문을 열어줍니다. 어머, 윤식아, 진영아, 어쩌여 이렇게 아침부터 왔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윤식이가 오늘 오후에 출장 가야 해서요. 그래서 아침에 잠깐 들렀어요. 진영이는 예전처럼 밝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식이도 평소보다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어서 들어와. 아침 먹었니? 네, 먹었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저희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거든요. 진영이의 말에 오키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님, 뭐 맛있는 거 없어요? 라며 농담을 던지는 진영이가 오늘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혹시 애기 생긴 거야? 오키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지만 윤식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윤식이가 말을 망설이자 진영이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바로 어머님 재산 문제예요. 재산 문제? 무슨 소리야? 오키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재산 이야기가 나오니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님, 실은 제가 요즘 회사에서 세무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요즘 상속세가 정말 무서워졌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치매라도 오시면 상속이 더 복잡해지잖아요. 진영이는 마치 오키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치매? 내가 왜 치매가 와? 아직 정신 멀쩡한데. 아,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냥 혹시라도 하는 얘기죠. 요즘 뉴스 보니까 노인분들이 사기당하는 일도 많고 또 갑자기 몸이 아프시면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어머님, 저희가 생각해 본 건데요. 이 집과 예금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어떨까요? 물론 어머님이 평생 사시는 건 당연하고요. 그냥 명의만 바꿔두는 거예요. 윤식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키는 그제야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명의를 바꾸자고? 누구 명의로? 당연히 윤식이 명의로요. 장남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은식이나 미영이한테도 공평하게 나눠주시면 되고요. 진영이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키는 그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도 아직 건강하고 혼자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왜? 어머님, 그런데 요즘 세상이 복잡해졌어요.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미리미리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도 많이 나오고. 진영이는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상속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세무조사 위험성까지 온갖 이유를 들어가며 오키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만약에 은식이가 또 빚 문제로 고생하면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어머님 재산에 압류라도 들어오면. 이 말에 오키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둘째 은식이의 빚 문제는 늘 걱정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셋인데 뭐든 골고루 나눠줘야지. 윤식이만 받을 수는 없어. 물론이죠, 어머님.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일단 윤식이 명의로 해두고 나중에 공증으로 정확하게 나눠드리면 돼요.
정말로 나중에 공평하게 나눠줄 거지? 당연하죠, 어머님. 저희가 그런 걸로 욕심 부릴 사람들인가요? 윤식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키는 아들의 그 표정을 보며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럼, 알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나는 평생 이 집에서 살 거야. 당연하죠, 어머님.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오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을 바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주택과 예금 3억 상당을 모두 장남 윤식이 명의로 이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명의 이전이 완료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키는 여전히 자신의 집에서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었지만 뭔가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영이가 왜 전화를 안 받지? 오키는 걱정이 되어 윤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식아, 진영이가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전화를 안 받네. 아, 어머니. 진영이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서 야근도 많이 하고 윤식이의 설명에 오키는 일단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진영이가 처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진영이는 대충 인사만 하고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 혼자 이 큰 집에서 지내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나는 괜찮은데. 아니에요. 요즘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라도 넘어지시거나 갑자기 몸이 아프시면 어떻게 해요? 이 동네는 병원도 멀고. 진영이는 예전의 따뜻한 어조와는 달리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입주도우미를 붙여드리려고요. 어머님 건강도 챙겨드리고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오키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입주도우미, 그런 건 필요 없어. 나 혼자서도 잘하고 있는데.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희가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진영이는 계속해서 입주도우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키가 아무리 거절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낯선 여자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복순이라고 합니다. 며느리분이 부탁하셔서 어머님 도우러 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인상은 나쁘지 않았지만 오키는 영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김복수는 그날부터 오키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복순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어머님, 저녁약은 드셨나요? 무슨 저녁약? 나는 약 안 먹는데. 아, 며느리분이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드시라고 하셨어요. 김복수는 작은 알약 2개를 내밀었습니다. 오키는 의아했지만 며느리가 준비해 준 것이라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뭐 하는 약이야? 영양제 같은 거예요. 어머님 나이에 좋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키는 반신반의하며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고 나니 머리가 조금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오키는 김복순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네, 진영 씨. 어머님은 잘 계세요. 약도 잘 드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거죠? 오키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다음 단계라니 도대체 무슨 계획을 세워놓은 걸까요? 김복순이 온 지 1달이 지났습니다. 오키는 매일 밤 그 전화 통화 내용을 떠올리며 잠을 설쳤습니다. 어머님, 오늘 진영 씨가 오신다고 하네요. 김복순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오키는 며느리가 온다는 소식에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오후 2시쯤 진영이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윤식이 없이 혼자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진영이는 예전보다 더욱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요즘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머님이 이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게 정말 위험할 것 같아서요. 위험하다니? 김복순 씨가 있잖아.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머님 나이에는 전문적인 의료진이 상주하는 곳이 좋을 것 같아요. 오키는 진영이의 말뜻을 알아차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요양원 이야기야? 네, 맞아요. 저희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안 돼.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오키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진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어머님이 조금씩 이상해지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뭐가 이상하다고?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지셨잖아요. 김복순 씨도 그러시더라고요. 오키는 김복순을 쳐다봤습니다. 김복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영이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빨리 치료받으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치매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머님, 일단 한 번만 가보세요. 둘러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집으로 오시면 되잖아요. 결국 오키는 진영이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밝은 미래 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붙은 큰 건물 앞이었습니다. 여기가 그곳이에요. 들어가 보실까요? 로비는 깔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진영 씨 어머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병원 원장 김성우입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나타나 오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진영 씨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상태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상태?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어머님, 가족분들이 걱정하실 만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일단 간단한 검사부터 받아보시죠. 오키는 어쩔 수 없이 검사실로 따라갔습니다. 간호사는 오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2023년 5월 4일이에요.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세요? 도널드 트럼프요. 100에서 7씩 빼보세요. 93, 86, 79. 오키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끝나고 김 원장의 진료실로 돌아갔을 때 오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초기 치매 증상이 의심됩니다. 뭐라고요? 저는 모든 질문에 다 맞게 대답했는데요. 어머님,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합적인 판단력, 감정 조절 능력 등을 봐야 해요. 김 원장은 마치 정해진 대본을 읽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음식을 해놓고 깜빡하시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런 적 없어요. 나는 멀쩡하다고요. 어머님, 치매 환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도 증상 중 하나입니다. 오키는 발버둥 치며 잠깐만요. 나는 집에 갈 거예요. 진영아, 윤씨가 집에 데려다 줘. 어머님, 지금 상태로는 혼자 계시기 어려워요. 진영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오키는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희들이 처음부터 계획한 거구나. 어머님, 또 이상한 소리 하세요.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김 원장도 진영이를 도왔습니다. 어머님,
피해망상도 치매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어머님, 이제 입원 수속을 밟아야겠어요. 당분간은 안정을 취하시면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입원? 나는 입원 안 해. 어머님, 의사로는 어렵습니다. 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보호 입원이 가능해요.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오키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아줘. 나는 여기 있기 싫어. 오키는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익숙한 듯이 오키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애들아, 나 집에 갈 거야. 병실 문이 닫히는 순간 오키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양병원에서의 첫날 밤은 지옥 같았습니다. 오키는 베개를 적시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아침 약 드실 시간이에요. 무슨 약? 나는 약 먹을 필요 없어.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거라 꼭 드셔야 해요. 간병인은 작은 종이컵에 든 알약 3개를 내밀었습니다. 결국 오키는 억지로 약을 삼켰습니다. 약을 먹고 나니 머리가 더욱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키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약을 먹어야 했고 외출은 물론 병실 밖으로 나가는 것도 제한되었습니다. 면회객도 가족만 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가족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윤식이가 언제 올까? 진영이도. 어느 날 오키는 우연히 간병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6호실 어머님, 가족들이 면회 금지라고 했어. 왜요? 치매가 심해서 가족들을 못 알아본다나? 그래서 당분간은 면회 안 온다고 하네. 오키는 그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을 못 알아본다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오키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병실을 쓰는 할머니가 말해준 것입니다. 오키 씨, 저기 간병인들 말 들었어? 당신 집이 팔렸다던데. 뭐라고? 우리 집이? 응. 며느리가 어제 원장실에 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어머님 치료비 때문에 집을 팔았다고. 오키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까지 팔렸다니 이제 정말로 돌아갈 곳이 없어진 것일까요? 그날 밤 오키는 간병인이 없는 틈을 타서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고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키는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정옥희 76세 진단명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보호자 윤윤식 장남 특이사항 가족 요청으로 면회 제한 퇴원 예정 없음. 면회 제한. 더 놀라운 것은 뒤쪽 페이지였습니다. 병원비 관련 서류에는 매월 300만 원씩 결제되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오키의 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갇혀있는 비용을 내고 있다고? 파일을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진영이와 윤식이가 병원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이었습니다. 원장님, 어머님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주세요. 윤진영. 알겠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오키는 그 내용을 읽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병원과 가족들이 공모해서 자신을 평생 이곳에 가둬두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키는 서둘러 파일을 원래 자리에 놓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은식이라도. 은식이는 다를 거야. 둘째한테 연락해보자. 오키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시 둘째와 셋째는 이 일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키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간병인이 약을 가져오기 전에 계획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전화 좀 써도 될까요? 어머님, 무슨 전화요? 둘째 아들한테 연락하려고요. 은식이한테.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가족분들이 어머님이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으니 당분간 전화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럼 편지라도 쓸 수 있을까요? 편지요? 누구한테요? 둘째 아들한테요. 은식이한테 안부 편지 쓰고 싶어서.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괜찮을 것 같네요. 편지지 갖다 드릴게요. 오후에 편지지를 받은 오키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은식아, 엄마다. 갑자기 편지를 써서 놀랐지? 엄마가 지금 큰일이 났어. 윤식이와 진영이가 엄마를 속여서 요양병원에 가뒀단다. 집도 팔았다고 하고 엄마 돈으로 병원비까지 내고 있어. 엄마는 아무 병도 없는데 치매라고 거짓으로 진단서를 만들었어. 제발 엄마를 도와줘. 오키는 손목이 아플 정도로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은식이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편지는 진영이에게 먼저 전달되었고 진영이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은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식아, 어머님이 요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 우리한테 이상한 편지도 보내고. 어떤 편지? 어머님이 우리가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하시면서 자기를 구해달라는 내용이야. 완전히 피해망상 증세인 것 같아. 그렇게 심해졌어요? 형수님이 잘 돌봐주시니까 안심이긴 한데.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이 혹시 은식이한테 전화하시더라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지금 상태가 현실과 망상을 구별 못 하시거든. 이렇게 해서 오키의 마지막 희망마저 차단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환자가 옆 침대에 왔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오키와 달리 정말로 치매 증상이 있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집에 가고 싶은데. 아저씨, 여기는 요양병원이에요. 요양병원?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죠? 그 남자는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오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계속 여기 있으면 정말로 저렇게 될까? 오키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한 달 전보다 확실히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먹는 약 때문인지 반응 속도도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이대로 있으면 정말로 치매가 될지도 몰라. 그날 밤 오키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새로운 간병인이 실수로 비상구 문을 열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것입니다. 오키는 주저하지 않고 그 문으로 향했습니다. 자유다. 오키는 오랜만에 맡아보는 바깥 공기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은 이미 팔렸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오키는 버스를 타고 자신이 살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지갑에 있던 카드가 아직 사용 가능했습니다. 1시간 후 오키는 자신이 살던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던 집 앞에는 매매 완료 딱지가 붙어 있었고 이미 새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화초들도 모두 사라졌고 집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말로 팔렸구나. 오키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오키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키야? 정오키 맞지? 돌아보니 오랜 친구인 김 여사였습니다. 여사야. 오키는 반가워서 김 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표정은 이상했습니다. 오키야, 너 어떻게 여기 있어? 윤식이가 내가 치매에 걸려서 요양병원에 있다고 했는데. 여사야, 나는 치매 없어. 다 거짓말이야. 오키는 김 여사의 손을 꽉 잡으며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오키를 바라봤습니다. 오키야, 그런 말 하지 마. 윤식이가 그러는데 내가 요즘 이상한 말을 많이 한다고. 아니야. 윤식이가 거짓말하는 거야.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김 여사는 오키의 말을 듣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오키의 모습이 예전과 다르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 달 넘게 병원에서 약을 먹으며 지낸 탓에 오키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말하는 것도 조금 어눌해진 상태였습니다. 오키야, 일단 진정해. 윤식이한테 전화해서. 안 돼. 윤식이한테 연락하면 안 돼. 오키가 소리를 지르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사야, 제발 믿어줘. 나는 정신 멀쩡해. 윤식이가 내 집과 돈을 다 가져갔어. 그리고 나를 요양병원에 가둬놨다고. 김 여사는 오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전에 오키라면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뭔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오키야,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차근차근 이야기해보고. 김 여사는 오키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키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여사야, 처음에는 명의 이전만 하자고 했어. 나중에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하면서. 그런데 명의 이전하고 나서부터 진영이가 완전히 달라졌어. 오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김 여사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오키가 말하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내가 직접 서류를 봤어. 내 돈으로 병원비를 내고 있더라고. 매달 300만 원씩. 300만 원? 그렇게 비싸? 응. 그리고 진영이가 병원 원장한테 보낸 이메일도 봤어. 내 상태가 좋아졌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라고. 김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오키야, 혹시 증거 같은 건 없어? 내가 사진을 찍어둘 걸 그랬어. 그런데 여사야, 나 어떻게 해야 해? 집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오키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여사는 오키를 달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키야, 일단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내일 좀 더 생각해보자. 그날 밤 김 여사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오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이상해.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어미한테 그럴 수가 있나? 글쎄, 요즘 세상이 각박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윤식이가 그럴 애는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오키가 거짓말할 이유도 없잖아. 김 여사 부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여사는 오키에게 제안했습니다. 오키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일단 증거를 모아야겠어. 그리고 다른 자식들한테도 연락해보고. 은식이한테 편지를 썼는데 답이 없어. 아마 진영이가 가로채서 안 보낸 것 같아. 그럼 직접 만나보자. 은식이 사는 곳 알지? 응, 알아. 서울 강동구에 살아. 좋아. 그럼 오늘 가보자. 김 여사와 오키는 함께 은식이를 찾아갔습니다. 은식이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은식이는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은식아. 오키는 아들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어머니, 병원에서 나오시면 안 되는데. 형수님이 어머니 상태가 안 좋다고. 은식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는 아무 병도 없어. 오키는 은식이에게도 자신이 겪은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은식이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형이 그랬어요? 응, 정말이야. 은식아,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은식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형수 진영이가 어머니의 편지에 대해 미리 이야기해 둔 것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어머니가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집이 정말 팔렸어요? 응, 내가 직접 봤어.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 은식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식아, 내가 형한테 물어봐 줄래? 정말 집을 팔았는지, 엄마 돈은 어떻게 된 건지.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볼게요. 은식이는 즉시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어머니 집 정말 팔았어요? 왜 그런 걸 물어? 윤식이의 목소리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오셨는데 집이 팔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거기 계시다고? 윤식이의 목소리에 당황감이 묻어났습니다. 네, 지금 저희 집에 계세요. 형, 정말 어머니 몰래 집을 팔았어요?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윤식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팔았다. 하지만 어머니 치료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치료비? 어머니 돈으로 치료비를 내고 있으면서 왜 집까지 팔아요?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어. 은식이는 형의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형, 지금 당장 와서 어머니께 사과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은식아, 내가 모르는 일이야. 어머니 상태가 정말. 그만해요. 어머니는 멀쩡하세요. 제가 직접 봤으니까. 은식이는 분노에 차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형이 집을 팔았어요. 어머니 말이 다 맞았어요. 은식아, 엄마가 복수할 거야.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어머니, 어떡해요? 오키는 김 여사와 은식이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76세의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증거를 모아야 해. 은식아, 내가 형한테 가서 녹음을 해줄래? 녹음이요? 응, 형이 어떻게 엄마를 속였는지 자백하도록 유도해봐. 그리고 진영이도 마찬가지로. 다음 날 은식이는 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둔 채로요. 형, 어머니 일로 이야기 좀 해요. 은식아, 어머니는 어디 계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먼저 형이 어머니한테 한 일부터 설명해 주세요. 윤식이는 불안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였어.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어서. 그래서 집 명의 이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 하지만 진영이가 어머니 재산이 너무 많다고 우리만 가져도 된다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보낸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 계획을 눈치채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윤식이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진영이와 함께 계획을 세운 것, 가짜 치매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과 짜고 한 것, 어머니의 돈으로 병원비를 내면서도 면회를 금지한 것까지. 형, 그럼 어머니는 정말 아무 병도 없는 거예요? 그래. 멀쩡해.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이고 은식이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
오키는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오키는 자신이 겪은 일과 은식이가 녹음한 내용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내용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이자 감금죄입니다. 즉시 고발하시죠. 그 전에 제가 직접 처리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오키는 변호사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처음에는 만류했지만 오키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윤식이와 진영이는 갑작스럽게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기와 감금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진영이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도망쳤다는 연락을 받고 찾고 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 출두하라니. 경찰서에 도착한 윤식이와 진영이는 더욱 놀랐습니다. 오키가 거기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오키야, 여기서 뭐하고 있어? 오키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발했다. 고발, 사기죄, 감금죄, 재산 횡령죄로 말이야. 윤식이와 진영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관이 은식이가 녹음한 내용을 틀어줬습니다. 윤식이의 자백 내용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은식이가 녹음한 거잖아. 진영이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영아, 너도 병원 원장과 주고받은 이메일 증거가 다 있어. 내가 요양병원에서 직접 봤거든. 오키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병원에서 몰래 촬영한 이메일 내용,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병원비 내역, 집 매매 계약서까지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윤식이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키는 냉정했습니다. 용서? 너희가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해봐. 나를 미치광이 취급하고 감금하고 내 재산을 다 훔쳤잖아.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모든 걸 돌려드릴게요. 진영이도 울면서 빌었습니다. 하지만 오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어. 너희는 대가를 치러야 해.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실형이 가능합니다. 사기 금액이 워낙 크고 노인 학대까지 포함되어 있어서요. 윤식이와 진영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오키는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요양병원에 가둬놓고 영영 못 나오게 하려던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순간 오키는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절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을 무력한 노인으로 여겼던 자식들이 이제는 자신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서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막내딸 미영이었습니다. 엄마. 미영이는 싱가포르에서 급히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영아, 너 어떡해? 은식이 오빠가 연락했어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다고. 미영이는 오키에게 달려가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윤식이와 진영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언니, 정말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윤식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막내 동생 앞에서 자신이 한 일이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미영아, 나는. 오빠, 변명하지 마세요. 제가 다 들었어요. 엄마를 가짜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았다는 거죠? 미영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오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윤식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식아, 모든 사람이 오키가 윤식이를 더 질책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키가 한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나 보구나. 오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너희를 키우느라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했나? 어머니, 윤식이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식아,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전부였어. 돈이 필요하면 달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이런 짓을 했니?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윤식이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진영이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미영이가 나섰습니다. 엄마, 오빠들을 용서해 주세요. 미영아, 오빠들이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신 동안 저는 외국에서 뭐 하고 있었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엄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미영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모실게요. 싱가포르 일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오빠들을 용서해 주세요. 오키는 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윤식이와 진영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자신의 자식이었습니다. 오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분노가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영이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미영아,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외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니에요, 엄마. 저도 엄마를 소홀히 한 건 마찬가지예요. 일에만 빠져서 엄마 안부도 제대로 묻지 않았어요. 그때 은식이도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빚 때문에 어머니께 부담만 드렸지 어머니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형이 이런 짓을 하는 걸 막지도 못했고, 오키는 자식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윤식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진영이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은식이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미영이는 가족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희는 내 자식들이야. 오키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윤식아, 진영아. 네, 어머님. 너희는 내가 당한 고통을 똑같이 느껴봐야 해. 그래야 정말로 뉘우칠 수 있을 거야. 오키는 경찰관을 바라봤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고발은 취하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신가요? 첫째, 내 재산은 모두 원래대로 돌려받을 것. 집은 이미 팔렸으니 같은 가격에 다른 집을 사주든지 해야 해. 네, 어머님. 둘째, 윤식이와 진영이는 일주일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내가 느꼈던 것과 같은 경험을 해볼 것. 어머님, 그건 거부하면 고발 취하 안 해. 윤식이와 진영이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앞으로 가족회의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할 것. 모든 중요한 결정은 가족 전체가 함께 논의할 것. 알겠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진영아. 네, 어머님. 너는 나한테 무릎 꿇고 정식으로 사과해. 진영이는 주저하지 않고 오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을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고통스럽게 만든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오키는 진영이의 사과를 받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한 달 후 오키는 새로운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집과 비슷한 동네에 더 좋은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화초들이 가득했고 오키는 매일 아침 그들에게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윤식이와 진영이는 약속대로 일주일간 정신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그 일주일이 그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오키에게 얼마나 잔인한 일을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매주 일요일 가족들은 오키의 집에 모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윤식이와 진영이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진심으로 어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영아, 고마워. 반찬 이렇게 많이 가져와서 어머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정성껏 준비했어요. 진영이는 예전과 달리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입원 경험이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은식아, 사업은 어때?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하고 있어요.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하고 있어요. 은식이도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형의 일을 계기로 자신도 많이 반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영아, 한국 생활은 어때? 불편하지 않아? 엄마, 전혀요. 엄마 곁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이제라도 할 수 있어서 기뻐요. 미영이는 약속대로 싱가포르 일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열어 번역 일을 하며 오키를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정말 신기해요. 뭐가? 어머니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셨는지 윤식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무력한 노인으로 봤겠지만 나도 평생 살아온 사람이야.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게 아니라고. 오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면 생각지도 못한 힘이 나오는 법이야. 너희들이 나를 궁지로 몰아넣었지만 그 덕분에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 가족들은 오키의 말을 들으며 숙연해졌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어머니를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진영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재산만 바라보고 어머님 자체는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강인한 분인지. 진영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하지만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돼. 오키는 자식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부모의 재산을 노리기 전에 부모가 살아있을 때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야. 돈은 언젠가 다 없어지지만 가족의 사랑은 영원해.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모든 자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인을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너희들보다 훨씬 오래 살았고 그만큼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 언젠가 너희들도 늙을 텐데 그때 자식들한테 같은 대접을 받고 싶어? 이 말에 윤식이와 진영이는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힘들었지만 결국 가족이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며 오키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1년 전에 그 끔찍한 경험이 결국은 가족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어머니야. 내 자식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지. 비록 잘못된 길로 갔더라도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야. 윤식이와 진영이는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은식이도 안정되었고 미영이는 내 곁에서 행복해한다. 무엇보다 손자 지훈이가 할머니를 존경한다고 말할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언제까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76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큰 시련을 겪고 이겨낼 수 있었으니까. 내일도 건강하게 일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다른 노인분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참 먼 길을 돌아왔네. 오키는 혼자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국화꽃이 만개해 있었고 달빛이 그 꽃들을 아름답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 향기가 오키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오키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늘에서 보고 계신가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철들었어요. 그럼 이제 다 잊어도 되겠죠?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이 교훈은 잊지 마라. 세상에는 때로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그럴 때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싸워야 해. 그리고 가족은 소중한 거야. 서로 사랑하고 도와야 하는 거라고.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